이건 민속촌에서 파는 소품인가요? 저희 집 인테리어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데. 어쩌지? 제 딸 서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한가운데서 제가 평생의 공력을 쏟아부어 지어 올린 역작이 제 핏줄의 하이힐 끝에 채여 흙먼지 속을 나뒹굴었습니다. 제 손에 밴 정직한 땀 냄새가 제 딸의 화려한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역겹고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제 모든 것이 부정당했던 그날의 이야기와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었던 한 장인의 마지막 승부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은 이만수, 올해 70의 화회장입니다. 평생을 가죽과 비단을 만지며 잊혀가는 우리 신을 지어온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는 떳떳했던 장인입니다. 그 끔찍한 날이 있기 전까지 제 작은 공방은 언제나처럼 잘 마른 가죽 냄새와 악교 냄새, 그리고 제 정직한 땀 냄새가 뒤섞여 저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작은 공방의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제 딸 서연이가 들어섰습니다. 제 공방은 언제나처럼 잘 마른 가죽 냄새와 악교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저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들어서자마자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코를 막더군요. 40을 간 넘긴 제 딸은 이제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관리된 모습,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옷차림은 수십 년 된 낡은 공구들만 가득한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여전하시네요. 이 냄새 좀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시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성공한 패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서연이가 입고 드는 것을 따라 사고 서연이가 하는 말을 믿었죠. 그런 딸에게 제 땀과 가죽이 뒤섞인 이 냄새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나는 냄새다. 이게 싫으면 내가 오지 않으면 될 일이지. 저는 무심하게 대꾸하며 신발고를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제게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수입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뿌리세요. 곧 사돈댁 식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제발 그때는 이런 냄새 풍기지 마세요. 아셨죠? 사돈. 서연이의 남편인 최서방네는 잘나가는 벤처 투자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가진 것도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름 위의 사람들이었죠. 딸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제 땀 냄새가, 평생을 바쳐 딸을 키워낸 이 손의 냄새가 그렇게도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용건만 남기고 10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공방을 떠났습니다. 쌩안이 들어왔던 외제차는 제 낡은 공방 골목을 먼지 나게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서연이가 두고 간 향수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공적인 꽃향기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뿌리면 내 딸의 체면이 서는 걸까? 이걸 뿌리면 내 평생의 세월이 가려지는 걸까?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의 세상에서 자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어리석은 아버지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이나 냄새가 아니라 내 평생의 솜씨로 보여주기로. 내 딸이, 그리고 나를 어려워하는 사돈댁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저는 공방 가장 깊숙한 곳, 습도까지 조절하며 보관해둔 최고의 비단과 가죽을 꺼냈습니다. 사위를 위한 태사의 탈실시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나 최고위 관료만이 신을 수 있었던 우리 전통신의 정수였죠. 그날부터 저는 밤을 잊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신고를 다듬고 가죽을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비단 위에 술을 놓았습니다. 사각, 사각. 송곳이 가죽을 꿰뚫는 소리, 명주실이 촘촘하게 당겨지는 소리만이 제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눈은 침침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제 손끝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한 아비의 자존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새벽, 마침내 태사의 한 쌍이 완성되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검은 비단 위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금실 모란 자수가 섬세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징코는 하늘을 향해 날아갈 듯 날렵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바느질은 제 평생의 공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발이 아니라 한 편의 시이자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태사회를 오동나무 상자에 담고 최고급 반지로 곱게 포장했습니다. 선물을 본다면 사위도 그리고 내 딸 서연이도 내 진심을, 내 삶의 가치를 조금은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믿음을 품에 안고 저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그날을 향해서 말입니다. 딸 서연이의 집은 제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 공방에 익숙한 가죽과 땀 냄새 대신 인공적인 라벤더 향이 훅 끼쳐왔고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은 제 낡은 구두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죠. 집 안은 잡지 화보에서나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 대신 잘 꾸며진 전시장 같은 서늘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에서 제 딸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걸까? 문득 낯설고 아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위인 최서방, 최진혁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벤처 투자사 임원이라는 그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번듯한 청년이었죠. 최진혁의 시선이 제 품에 안긴 오동나무 상자에 닿았습니다. 그 눈에 순간 진심 어린 호기심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서연이가 기다렸습니다. 그 상자는 혹시... 최진혁이 무언가 말을 이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환하게 조명이 켜지며 서연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만 명의 대중을 향한 완벽하게 계산된 목소리였죠. 여러분, 방금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지 혹은 작은 해프닝이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연이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이었습니다. 최진혁은 제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웃더니 손짓으로 현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잠시만 저기서 기다려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저는 순식간에 귀한 손님에서 딸의 화려한 무대에 예고 없이 난입한 불청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제가 들고 온 태사의 상자는 제 품 안에서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현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있던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하고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연기력이 어찌나 출중하던지 저는 잠시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죠? 포장이 정말 앤틱하네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열어볼까요? 서연이는 제게서 상자를 빼앗듯 가져가 거실 중앙의 값비싼 원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 제가 밤새워 매만졌던 한지의 매듭이 살짝 흐트러졌습니다. 서연이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한번 하더니 망설임 없이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고운 한지 위로 제가 평생의 공력을 쏟아부은 태사애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방송 채팅창에는 우와, 진짜 고급스럽다. 장인이 만든 건가요? 같은 감탄사가 실시간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이거 혹시 민속촌에서 파는 소품인가요? 디자인이 아주 전통적이네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신죠? 저희 집 모던한 인테리어랑은 전혀 안 어울리는데 어쩌지 여러분? 민속촌 소품. 제 평생의 역작이, 제 자부심이 수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낱 싸구려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제 귓가에는 서연이의 그 잔인한 말만이 얼음 송곳처럼 박혀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팅창의 감탄사는 애써 무시한 채 방송의 재미를 더하려는 듯 과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저희 집 분위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잠시 치워둘게요. 그러고는 신고 있던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 앞 고로 테이블 밑에 있던 태사의 상자를 가볍게 툭 걷어찼습니다. 에이, 이런 건 원래 눈에 안 띄는 구석에 있어야 제맛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툭 하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심장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오동나무 상자는 힘없이 밀려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완전히 열리고 그 안에서 곱게 누워있던 태사의 한 짝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제가 금실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았던 검은 비단 싱코가 서연이의 하이힐에 채이고 대리석 바닥을 속절없이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춰 섰을 때 티끌 하나 없던 그 고운 비단 위에는 검고 긴 구두 자국과 흙먼지가 잔인한 상처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숨도 쉬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으로 똑똑히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바닥에 나뒹구는 제 마음과 자존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다른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유령처럼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더럽혀진 태사의 한 짝과 상처 입은 오동나무 상자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은 제 손끝보다 제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딸의 명랑한 웃음소리는 제 등 뒤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손에 들린 오동나무 상자의 묵직한 감촉만이 방금 전의 일이 악몽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었죠.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들은 제 눈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귓가에는 딸 서연이의 웃음소리와 민속촌 소품이라며 조롱하던 그 목소리가 끈질기게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앉아 상처 입은 제 분신을 품에 안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공방의 낡은 문을 열자 익숙했던 가죽과 악교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평생을 위로받았던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를 환하게 비추는 백열등을 켜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고른 뒤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닥을 나뒹굴었던 검은 흙먼지로 더럽혀진 태사의 한 짝이 외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제 핏줄의 발길질에 채여 상처 입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저는 서랍에서 가장 부드러운 솔과 깨끗한 융을 꺼냈습니다. 마치 다친 아이의 상처를 매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비단결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를 쓰면 쓸수록 검은 얼룩은 더 깊이 번져 고운 비단 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제 가슴에 새긴 결코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였습니다. 결국 저는 소를 내려놓고 더럽혀진 태사애를 가슴에 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죄밖에 없는데 내 딸은, 내 사랑스러운 서연이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수만 번을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을까? 머리맡에 둔 낡은 핸드폰이 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내 딸 이서연.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제발 그러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
어젯밤의 일은 끔찍한 실수였다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용서를 빌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냐? 제 목소리는 밤새 사가버린 탓에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서연이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젯밤에 하신 행동 대체 뭐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방송 완전히 망쳤어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는 말이냐? 아버지가 들고 온 그 촌스럽고 이상한 신발 때문에 방송 분위기 다 망쳤잖아요. 하필이면 줄리안 디자이너님이랑 FW 시즌 콜라보레이션 발표를 앞둔 중요한 방송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불쾌해하셨는지 아시냐고요. 아버지의 그 고루한 미적 감각 때문에 제 비즈니스의 중요한 파트너를 잃을 뻔했다고요. 줄리안. 서연이가 요즘 입에 달고 살던 신진 디자이너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 딸에게는 제 아비의 찢긴 자존심보다 처음 보는 디자이너와의 계약이 더 중요했구나. 제 평생의 역작이 그깟 돈벌이 수단보다 못한 것이었구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끈이 그 순간 썩은 동아줄처럼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려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 아비의 일이 그렇게도 창피하고 지긋지긋하더냐? 제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공허한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더욱 잔인한 비수를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꽂았습니다. 네, 창피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긋지긋해요. 아버지의 그 땀 냄새, 가죽 냄새 전부 다요. 이제 저도 제 수준에 맞는 세상에서 우아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시는 제 앞에 제 세상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아버지가 절 도와주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아파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딸을 향했던 평생의 사랑, 기대, 희생,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의 사진이 곁들여진 내 딸 이서연이라는 5글자가 보였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저장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그 무심한 질문에 저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지울 때마다 제 심장에서 피고름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 핸드폰에서 딸의 이름이, 딸의 존재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어. 내 딸은 오늘 밤 이 공방에서 내 손으로 직접 묻었다. 인연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딸과의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낸 후 며칠 동안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방에 굳게 닫힌 문은 세상과 저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망치 소리와 가죽 냄새가 사라진 공방은 마치 주인의 영혼이 떠나버린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죠. 평생 제 삶의 전부였고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저를 가두는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공구들이 평생을 바쳐 결국 자식에게마저 버림받은 제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평생의 자부심이란 것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나? 짙은 패배감이 눅눅한 이불처럼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공방문을
누군가 지축이 울릴 듯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죠. 만수야, 이만수 이놈아. 안에 죽은 듯이 처박혀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지 못해? 제 오랜 친구이자 오칠 장인인 박영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돌아누웠지만 박영감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10분 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국 저는 삐걱거리는 뼈마디를 일으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영감은 제 헬쑥한 몰골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이놈아, 꼴이 이게 뭐냐? 송장하고 다를 게 뭐야? 딸자식 하나 때문에 네 평생을 바친 이 신성한 곳을 폐가로 만들 셈이냐? 그리고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주전자와 아직 온기가 남은 국밥 한 그릇을 제 작업대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내 소리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안 보이냐? 장인이 연장을 놓으면 그날로 죽은 목숨이야. 일단 먹고 얘기해. 어서. 친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호통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목구멍으로 따뜻한 음식이 넘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박영감은 제가 겪은 일을 묵묵히 들어주더니 제 어깨를 강하게 툭 쳤습니다. 서연이 걔가 제 복을 발로 걷어찬 게지 내 탓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잊어버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 스승님을 생각해. 하늘에 계신 스승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겠냐? 평생 지켜온 바늘길을 여기서 멈출 거냐고 호통을 치셨을 게다. 그 이름이 제 귓가를 번개처럼 때렸습니다. 젊은 시절 갈 곳 없던 저를 거두어 화해장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같던 분. 제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분이셨죠. 스승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낡은 오동나무 공구함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이 안에 내 평생의 시간이 담겨 있다. 내가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열어보거라. 스승님의 유언에 따라 저는 수십 년간 그 공구함을 공방 가장 깊숙한 곳, 제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보물처럼 모셔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었습니다. 박영감이 돌아간 후 저는 홀린 듯 공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동나무 공구함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낡은 노쇠 자물쇠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기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익숙한 스승님의 손때 묻은 공구들이 세월을 잊은 채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구들 밑으로 기름 종이에 고이 쌓인 두툼한 종이 뭉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치 성물을 다루듯 그 종이 뭉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의 미완성 유작이자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평생의 꿈이 담긴 설계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전통신의 아름다운 곡선과 우리 민족의 발에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원리를 가볍고 튼튼한 현대적인 신소재와 결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이 편안하면서도 한국적인 기품을 잃지 않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신발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와 그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설계도들을 들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를 버린 딸만 생각했지. 저를 이토록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주신 스승님의 깊은 사랑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열어보거라.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주저앉은 제 등을 떠미는 스승님의 손길이었고 다시 일어서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이 위대한 유산을 내 손으로 완성시키리라. 그리고 내 딸이 세상이 경멸했던 이 낡은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놀라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그 순간 꺼져가던 제 심장의 불씨가 다시 한번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의 설계도를 발견한 다음 날 새벽, 제 공방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은 단순한 백열등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던 제 삶의 의지를 다시 지피는 희망의 불꽃이자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할 마지막 승부의 서막이었죠. 패배감과 절망이 떠나간 자리에 뜨거운 열정과 숭고한 사명감이 샘솟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딸을 향한 천박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스승님의 위대한 유지를 잇고 제 평생의 업을 다음 단계로 승화시키는 한 사람의 장인으로서 제 자신에게 거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친구 박영감을 찾아가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박영감은 57 장인답게 제 눈빛에 깃든 진심과 결기를 한눈에 알아보더군요. 그래, 그 눈빛이다. 내 놈이 젊었을 적 스승님 밑에서 밤새도록 가죽을 두드리던 바로 그 눈빛이야. 각 영감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자신의 공방일까지 제쳐두고 제 도전을 곁에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밤을 새워가며 스승님의 설계도를 분석하고 재료를 연구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평생을 담보로 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시장과 공방만 오갔던 제게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은행은 낯설고 위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제 평생 모아온 예금 전부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과 거액의 액수에 젊은 직원은 몇 번이고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죠.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70평생의 땀과 눈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스승님의 꿈에, 그리고 제 마지막 자존심에 걸기로 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저는 공방 옆에 작은 창고를 터서 낡은 기계들을 드러내고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현대적인 장비들을 하나씩 들여놓았습니다. 평생 망치와 송곳, 그리고 제 손의 감각만을 믿어왔던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신소재의 물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가죽을 무두질하고 재단했으며 밤에는 돋보기를 쓴 채 책과 씨름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스승님께서 남기신 혁신적인 설계와 제 손에 익은 전통 방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신발은 모양은 완벽하게 아름다웠지만 신소재 밑창과의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며칠 만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어떤 신발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편안했지만 전통 태사해의 유려하고 기품 있는 곡선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료비와 개발비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주변에서는 이만수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실패한 시제품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저는 작업대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그저 낡은 기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시대의 장인인가? 지독한 자기 혐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감이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공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호되게 후려치더군요. 이놈아, 스승님께서 이 꼴을 보셨으면 내 손목을 분질러 버렸을 게다. 장인의 길은 원래 100번 넘어지고 101번째 일어서는 길이야. 울 시간에 망치질 한 번이라도 더 해라. 친구의 거친 격려에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망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여의 사투 끝에 첫 번째 완벽한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전통 태사해의 유려한 곡선과 기품은 그대로 살아있되 제비처럼 가볍고 구름처럼 푹신한 세상에 없던 신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에 온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뜻한 신발이라는 뜻으로 스승님의 온기와 제 진심, 그리고 신는 이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라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죠. 저는 갓 완성된 온해 한 상자를 들고 무작정 서울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제 행색을 본 신발 매장의 젊은 매니저는 저를 잡상인 취급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온해를 그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딱 한 번만 신어보시오. 신어보고도 별로라고 생각된다면 국말 없이 이 신발을 여기 버리고 돌아가겠소.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반신반의하던 매니저는 마지못해 신발을 신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신발이 아닙니다. 구름입니다. 어떻게 신발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어린아이처럼 매장 안을 몇 번이고 뛰어다니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날 오네는 그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번 신어본 사람들의 경이로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승부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네와 함께 세상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 무렵 제 딸 서연이는 그야말로 성공이라는 이름의 태풍, 그 눈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디자인을 훔친 신진 디자이너 줄리안과 손을 잡고 론칭한 패션 브랜드는 서연이의 천재적인 마케팅 능력과 줄리안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맞물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서연이는 각종 패션 잡지와 방송에 출연하며 전통을 K-패션으로 재해석한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그녀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은 시작과 동시에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이는 자신의 왕국, 즉 수십 개의 조명이 현란하게 터지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수만 명의 군중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줄리안과 나란히 서서 신상품인 앵클부츠를 소개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아찔한 곡선 좀 보세요. 줄리안의 디자인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죠. K-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리지널리티.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 말에 홀린 사람들은 미친 듯이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한쪽에선 실시간 매출액이 억 단위를 넘어서며 폭죽처럼 터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 속에서도 불길한 균열의 조짐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간간히 불평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서연님, 지난번에 산 구두 디자인은 예쁜데 발이 너무 아파서 하루도 못 신었어요. 저도요. 발가락에 온통 물집이 잡혔어요. 서연이는 그 글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응수하더군요. 어머, 우리 고객님, 예뻐지려면 그 정도 아픔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알죠? 진정한 패셔니스타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랍니다. 그녀의 능수능란한 대처에 불평의 목소리는 금세 다른 찬사들에 묻혀버렸습니다. 서연이에게 중요한 것은 신발의 본질인 편안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미지였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저는 제 공방에서 다른 종류의 고객 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채팅이 아닌 꾹꾹 눌러 쓴 손편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무릎이 아파 10분도 걷지 못했던 제가 선생님 신발을 신고 2시간을 걸었습니다. 3교대 근무로 퉁퉁 붓던 제 발이 이 신발을 신고부터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위태로운 모래성을 덮쳤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위크에서 제 브랜드 오네가 한국관의 작은 부스에 조용히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늙고 볼품없는 제 대신 가장 아끼는 제자를 파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담 피가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패션 평론가 한 명이 며칠간 이어진 쇼에 지쳐 발이 퉁퉁 부은 상태로 우연히 저희 부스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비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넨 오네를 마담 피가로는 마지못해 신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마담 피가로의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구두들 사이에 투박하지만 기품 있는 온의 한 켤레가 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수백 켤레의 아름다운 신발 속에서 나는 마침내 내 영혼을 쉬게 할 단 한 켤레를 발견했다. 한국에서 온 온에는 신발이 아니라 철학이다. 이 경이로운 장인에게 경배를. 그 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전 세계의 바이어와 언론이 온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눈을 가진 한 패션 전문 기자가 온에의 디자인 뿌리가 한국의 전통 화해 기술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근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줄리안의 디자인이 온에의 원형인 전통 화해의 디자인을 얼마나 조잡하고 피상적으로 모방했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K-헤리티지인가, K-강도인가 였습니다.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줄리안은 한순간에 천재 디자이너에서 파렴치한 표절 작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곧장 서연이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특히 서연이의 아버지가 평생 전통 신발을 만들어 온 무형문화재급 화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물에 기름을 부은 듯 들끓었습니다. 아비의 기술과 영혼을 훔쳐다 사기꾼과 짜고 돈벌이를 했다는 맹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서연이가 다음 라이브 방송을 켰을 때 채팅창의 풍경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절범, 아빠 등쳐먹는 딸, 당신 발은 편한가? 라는 조롱과 비난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실시간 매출액은 곤두박질 쳤고 화면 배경을 채우고 있던 협찬사들의 로고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왕국이 실시간으로 불타며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K-헤리티지인가? K-강도인가? 그 기사가 세상에 나온 날, 제 딸 서연이가 공들여 쌓아 올린 화려한 왕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어제까지 협찬을 못해 안달이던 브랜드에서는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악마처럼 돌변해 원금을 당장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모든 전화를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원을 꺼버리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압박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의 모든 가구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던 날, 그들의 관계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아끼던 이탈리아제 소파, 수백만 원짜리 조명, 그리고 현관을 가득 채웠던 명품 구두들 위로 법의 차가운 이름표가 내려앉는 것을 보며 사위 최진혁은 서연이에게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줄리안이라는 사기꾼 놈. 말만 믿고 날뛰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당신 때문에 완전히 끝장났다고. 서연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당신이야말로 내 옆에서 부추겼잖아. 내 덕에 당신도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이 무능한 남자야. 성공이라는 달콤한 접착제가 떨어지자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핥히는 짐승들의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의 속삭임이 오가던 그 화려한 집은 이제 서로를 향한 저주와 원망만이 메아리치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반짝이던 외제차는 채권자들에게 뺏겼고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에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연이는 눅눅한 이불 위에 웅크리고 앉아 창문 틈으로 보이는 행인들의 발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수십만 명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패션 아이콘 이서연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 대신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 명품 옷 대신 낡은 티셔츠를 걸친
패배자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공방에서 나던 그 정직한 땀 냄새를 말입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걸은 서연이가 무심코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장인의 숨결, 세계를 감동시킨 K슈즈, 오네의 성공 신화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에는 자신이 조롱했던 그 낡은 신발이 전 세계적인 명품으로 극찬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오네의 대표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장인이지만 그의 철학은 모든 신발에 담겨 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다. 서연이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어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자신이 쫓았던 성공에는 없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머릿속에 마지막 불꽃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 사람이라면 나를 알아봐 줄지도 몰라. 내 경력과 능력이면 밑바닥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선 자의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며칠 동안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네의 본사이자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몇 번의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낡고 냄새나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미와 현대, 건축의 세련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의 현판에는 힘있으면서도 따뜻한 필체에 오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압도적인 기품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서연이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도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곳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어딘가로 연락을 하더니 서연이를 안쪽의 대표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방의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훔쳐왔던 아버지의 디자인이 이곳에서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묵직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대표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까?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운명이 걸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대표실의 묵직한 원목 문이 천천히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열리듯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제가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수십 명의 젊은 장인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최첨단 공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통가죽의 향기와 은은한 나무향, 그리고 간 내린 차 향기가 기분 좋게 섞여 있었죠. 벽에는 스승님의 낡은 설계도 원본이 마치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표구되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네가 받은 수많은 해외 디자인상과 특허증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창가에 놓인 거대한 원목 책상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작은 신발고를 매끄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겹도록 봐왔던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만수였습니다. 이만수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들어왔으면 문을 닫거라. 공방의 온도가 달라진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예전에 그늘지고 고단해 보였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휘하는 지도자의 목소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의 흔들림 없는 위엄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만수는 하던 일을 마저 끝낸 후에야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려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것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짙은 회색의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깊은 주름 속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서연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만수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연이는 지난 2년간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내쳤는지, 아버지의 자부심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공의 실체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자 서연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책상 앞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다리라도 붙잡고 용서를 빌기세였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싸늘하게,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의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거기까지. 그 서늘한 한마디에 서연이의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사막처럼 그저 공허하고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내가 내 태사해를 발길질하고 내 평생이 담긴 땀 냄새가 역겹다며 돌아섰던 바로 그날,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내가 내 평생의 기술을 도둑질하여 거짓된 성공을 쌓아 올리던 바로 그 시간 동안, 나는 먼지 쌓인 공방에서 내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진짜를 만들고 있었지. 너는 이미지를 팔았고, 나는 철학을 만들었다. 너는 신기루를 쫓았고, 나는 역사를 이어갔다. 이만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저 특허증들이 내가 피와 땀으로 거짓을 씻어내고 세운 내 세상이다. 이 온해가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만든 내 왕국이고, 저기 저 젊은이들이 내 새로운 자식들이 사는 곳이야. 아버지,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딸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서연이는 애원했지만 이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딸 이서연은 2년 전 그날 제 아비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내 손으로 직접 묻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그저 갈 곳을 잃고 내 왕국의 일자리를 구걸하러 온 남루하고 비참한 실패자일 뿐이지. 그리고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르는 한마디를. 저는 서연이를 일으켜 세워 제 깨끗하고 위험 있는 사무실을 나와 시끄럽고 냄새나는 공방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냄새나는 약품으로 딱딱한 생가죽을 밤새도록 두드리고 늘려 부드럽게 만드는 모든 신발 만들기에 가장 고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내가 경멸했던 내 세상에 이제 너의 자리는 없다. 이만수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 자리라면 하나 비어있더구나. 모든 신발은 저기서부터, 가장 질기고 냄새나는 저 가죽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버렸던 그 땀 냄새의 가치를, 내가 짓밟았던 그 시작의 고귀함을 내 손으로 직접 피땀 흘려 배우고 싶다면 내일부터 저곳으로 나오너라. 내가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썩어 문드러질지는 이제 온전히 너의 선택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만수는 서연이를 그곳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낯선 땀 냄새가 진동하는 공방 한복판에 홀로 서서 아버지가 가리킨 가장 낮은 곳을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운 두 손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내린 가장 지독한 천벌이자 가장 고귀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너무 잔인했다고 핏줄의 정마저 끊어버린 매정한 압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지금도 칼로 베이는 듯 아려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지막 가르침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반짝이는 겉모습에 취해 자신의 뿌리를 잇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진정한 가치는 가장 낮고 땀내 나는 곳에서부터 한 땀 한 땀 정직하게 수놓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을 상징하는 것은 땀 냄새였습니다. 제 딸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냄새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신성한 과정의 증거였죠.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시간 없이는 그 어떤 명품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인생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제 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먼 곳에서 그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는 허상이 아닌 상처투성이의 맨발로 땅을 딛고 자신의 두 발로 단단하게 서기를 말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만의 땀 냄새가 밴 진짜 결과물을 들고 찾아온다면 저는 아마 말없이 막걸리 한 사발을 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